한국 문자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국의 언어 체계를 뒤흔드는 외래 문자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외침에도 일본 젊은 세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세 아오이, 도쿄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겨울은 원래 조용한 계절이죠. 하지만 저희 집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자폐를 앓고 있는 남동생 하루토. 저희 식구는 딱 이 세 사람뿐이에요. 엄마, 아빠는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저는 이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린 제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나 싶었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어요. 가족을 지킬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흰 눈이 내리는 경복궁 장면에 이어 고운 한복을 입은 여주인공이 등장했죠. 쯧, 딸깍. 리모컨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또 한국이냐? 저런 싸구려 감성 드라마나 만들어서 사람 울리고 돈 벌고. 질린다.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괜히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던 시절 가스 폭발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때 사고 원인이 한국인 노동자의 담배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절름발이로 살았다. 그리고 그놈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고, 나중엔 안쓰러웠고, 지금은 그냥 저도 같이 미워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학교 토론 숙제가 아직 덜 끝났거든요. 주제는 언어의 다양성과 효율성이었죠. 어김없이 한글이 그 예시로 등장했습니다. 웃겼어요. 한글. 겨우 20몇 개로 다 된다고. 그건 마케팅이지. 언어가 아니야. 저는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한글은 정보의 도구가 아닌 마케팅 수단이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저는 매일 제 마음을 숨겨요. 할아버지가 또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을 때도, 할머니가 스마트폰 터치에 버벅일 때도, 하루토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말이죠. 저는 그냥 이 집을 굴러가게 만드는 기계처럼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머니 약 챙기고, 하루토 도시락 싸고, 할아버지 병원 일정 확인하고, 저녁엔 숙제하며 가족들 몰래 울기.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한국을 미워하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돌리고, 학교에서 한국 문화 관련 수업이 있으면 일부러 딴 생각을 했어요. 한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한국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었어요. 별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상처가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런 편견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곧 그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죠. 그날 아침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여는 순간 찬 기운이 얼굴을 때렸고 뺨이 얼얼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료 예약을 하라고.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웅얼거리셨어요. 전화도 어렵고 병원 앱은 더더욱 힘들다며 매번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오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혼자 하시겠다고 우기셨죠. 정류장에서 눈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목도리를 칭칭 감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입력 버튼을 겨우겨우 눌렀죠. 진료 예약 완료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붉은 글씨로 떴어요. 예약 실패라고. 그 순간 할머니는 비틀거리더니 벤치 쪽으로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눈발은 얼굴 위에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같은 시각 하루토가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칠판에는 빼곡하게 한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내주신 받아쓰기 숙제였죠. 하루토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몸을 떨고 있었어요. 복잡한 획들이 눈앞에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멍하니 손에 쥔 카드 조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손에서 미끄러진 종이 카드 하나가 날아갔어요. 교실 바닥을 튕기던 카드가 창문 쪽으로 떨어지며 사각. 유리 한 조각이 바닥으로 깨졌습니다. 아이들의 비명과 선생님의 놀란 눈빛. 하루토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점심시간 즈음 학교에서 급히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하야세 아오이, 교무실로.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루토? 내 동생이 교실 유리창을 깨뜨렸어. 받아쓰기 시간에. 다친 사람은요? 다행히 아무도. 근데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은 듯해. 지금 상담실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루토가.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따님 되시나요? 아니, 손녀분이시군요. 환자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운동화 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하필 같은 날? 왜 둘 다? 순간 세상이 찌그러졌어요. 귀가 울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다 싫어요. 저도 세상도 한국도. 병원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우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혼자 하려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루토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담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하루토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 애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루토도 저도 울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엔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고 하루토는 자신의 방 안에 쏙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가족, 제가 어떻게든 지켜야 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다리가 아프시고 할머니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시고 하루토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고등학생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틀 동안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약을 타오셨고 하루토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멀어진 기분이야. 우리 4명이 같은 집에 사는데 다들 제각각인 느낌이었거든요. 하루토의 상담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색 필터도 시각 훈련도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네. 혹시 대한 의사소통 방식 중 그림 기호나 단순 언어 체계를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말 대신 글자나 기호로 소통하는 방법이란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하루토 방 문을 살짝 열었는데 피아노에 앉아있는 동생이 건반 하나를 그냥 누르고 있었어요. 도 하나만 몇 분째. 저는 그 조용한 소리에 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루토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누나한테라도 말 좀 해줘.
밤늦게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자폐 아이 글자 치료, 비언어 아이 소통 방법, 별별 걸 다 검색했지만 나오는 건 영어 투성이의 논문, 병원 홍보 페이지, 복잡한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눈이 아파서 모니터에서 눈을 때려던 순간 화면 한쪽에 조그맣게 뜬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뇌파 반응 증가. 비언어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 한글, 한국 글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은 기사를 클릭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는 동안 제 머릿속엔 그날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한국 때문에 내 다리를 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면에 보인 기억, 니은 같은 단순한 글자. 조합이 마치 무언가 열쇠처럼 보였어요. 왜 이렇게 단순하지? 이런 글자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하루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와 달리 소리와 모양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일본 연구진과 한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방 안, 컴퓨터 펜 소리만 들렸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왜 한국이라는 말 하나에 이렇게 몸이 굳는 걸까요? 평생 한국을 미워하며 살아왔는데 하루토를 위해서라면 그 미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컴퓨터를 닫고 불을 끌 때쯤 저는 속으로 아주 작게 말했어요. 한 번쯤은 시도해볼까? 다음 날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글 교육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사가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을 품고 말이에요. 방과 후 저는 하루토에게 말했어요. 하루토야, 누나랑 같이 음악실에 가볼래? 하루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도 피아노를 좋아했거든요. 음악실에 하루토와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번져 들어와 피아노 건반 위에 따뜻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하나는 기억, 하나는 악. 검은색 사인펜으로 꾹꾹 눌렀었거든요. 하루토. 이 글자 두 개가 만나면 가라고 읽는 거야. 저는 그의 앞에 카드를 놓고 숨을 삼켰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마. 그냥 해보는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하루토가 피아노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도와 소를 동시에 눌렀어요. 맑은 화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의 입술이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소리 하나를 흘렸습니다. 가.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다시 해볼래? 하루토는 카드를 손가락으로 짚고 다시 두 건반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가. 눈물이 났어요.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말 한마디를 끄집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삼켜왔을까요? 그런데 한글이라는 작은 글자 하나가 그 긴 침묵을 깨뜨린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다른 카드 3장을 꺼냈습니다. 사랑해. 할머니한테 이거 전해볼래? 하루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손으로 사랑해 카드 3장을 순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휴대전화 위에 카드를 하나씩 천천히 올렸습니다. 메시지 전송. 파란 말풍선이 날아갔어요. 사랑해. 잠시 후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걸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건 단순한 글자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작고 반듯한 주문 같았어요. 평생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한국 글자로 이런 기적을 목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토가 또 다른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니은과 아를 조합해서 나를 만들어냈어요. 나. 그 한 글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소리로 표현한 순간이었거든요. 하루토가 카드를 제게 밀어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억, 오, 미음, 아, 이응을 골라 고마워를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하루토야. 그 애는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밝은 미소였습니다. 하루토의 첫 소리가 하필 한글로 나왔다는 게 우연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적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토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과 후가 기다려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학교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방에 틀어박혀 이어폰을 꽂기 바빴는데 말이에요. 요즘엔 하루토랑 마주 앉아가 다 카드를 꺼내는 그 시간이 그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방과 후 음악실에서 하루토가 가를 따라 말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기적이라고 느낀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그 영상을 특수교육 선생님께 보여드렸고 그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혹시 장아림 박사님 들어본 적 있니? 한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의사소통 연구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례를 꼭 보여드리고 싶구나. 선생님은 제 허락을 받고 박사님께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하야세 아오이 학생 되시죠? 차분하고 또렷한 여성 목소리였어요. 장아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사소통 장애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한국?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고 말투도 어디선가 들은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화상 통화를 연결했어요. 제 얼굴이 화면 한쪽에 뜨고 그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한국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토의 반응을 영상으로 다시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음악실에서의 연습 영상을 공유했어요. 영상을 지켜보던 박사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죠. 박사는 뇌파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파란 곡선이 점점 올라가고 자막엔 시각과 청각 자극으로 뇌 활성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선 작은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하나. 한글 카드를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자는 것이었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노인회관으로 갔어요. 처음엔 다들 이거 외국 문자 아냐?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하루토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글자 덕에 말문이 트였다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처음엔 혼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 손들이 사랑해와 고마워 카드를 손끝으로 천천히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할머니처럼 문자에 잘 도착했어를 눌러보내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반듯한 문자.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실감이었어요. 저는 작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화면에선 어르신들이 웃으며 한글 너무 쉽다 고 외치셨고 배경엔 하루토가 피아노로 연주한 도, 솔, 도가 깔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기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무조건 싫어했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신기하죠. 며칠 전만 해도 웃음이 넘치던 노인회관은 이제 조용한 탄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문자 사용을 금지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정치지, 교육이 아니야.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교육부 과장 이소배 치사토의 얼굴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본국의 언어 체계를 흔드는 외래 문자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돼야 합니다. 한글 금지령. 이 단어가 도는 순간 제 속에서도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만든 카드들, 하루토가 처음으로 발음했던 그 글자들,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애써 누르던 문자 버튼.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저는 책상 위 카드를 손에 쥐고 가방 속에 몰래 숨겼습니다. 학교에 가니 벌써 선생님들끼리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글 카드 회수하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바로 음악실로 향했어요. 하루토가 언제나 앉던 피아노 앞엔 누군가가 남기고 간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살려요. 하루토 누나가 보여줬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봤잖아요. 그 눈빛, 그 표정. 다 봤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노인회관으로 갔습니다. 불 꺼진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보관함에서 숨겨놓았던 카드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그곳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아오이 왔구나. 그 글자들. 다시 좀 보여줄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우리만의 저항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학교 정문 앞. 플래카드 하나가 걸렸어요. 글자는 죄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얼굴을 가린 채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어른들도 심지어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도 함께 섰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했지만 강렬한,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그 장면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한글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목소리를 지키는 싸움이야. 그날 밤, 도쿄 중심가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열렸어요. 언어와 뇌과학의 미래. 연사 중에는 장아림 박사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단정한 셔츠에 흰 실험실 배경을 두고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세종랩이라 적힌 작은 간판.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읽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읽고 말하고 살아있음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어요. 어릴 적 말이 느린 제 동생도 이 글자로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생 때문이었구나. 저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조용히 살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한국 사람을 응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글자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마음을 전하는 도구는 국경이 없다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장아림 박사가 확실한 자료를 찾았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가 한국의 세종랩 동료들과 일본 국회 도서관 자료를 뒤져서 얻어낸 1963년 규슈 가스 폭발 비공개 보고서였다고 했습니다. 밤 11시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표지, 그리고 굵은 활자 한 줄. 배관 노후로 인한 폭발화재 흡연 흔적 없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끌고 와서는 손등으로 페이지를 더듬듯 넘겼습니다. 크게 뜬 눈이 활자를 읽다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아니었구나. 그 낮고 거칠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프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두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굵은 주름 사이로 흘러내려 보고서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아오이야. 내가 평생 얼마나 잘못 살아온 거냐? 저는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눈물 한 줄기가 손등을 타고 내렸습니다.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대신 꼭 손만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 구석도 투둑 하고 깨져버렸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숨 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한글 금지령으로 폐쇄됐던 음악실 문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짝 열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문을 열어둔 건지는 몰라도요. 창문으로 흘러든 햇살이 건반 위에 따뜻한 얼룩을 만들었어요. 하루토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제가 새로 만든 카드 3장이 놓여 있었어요. 누나 사랑해, 고마워.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목은 바싹 말랐습니다. 하루토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왼손으로 누나를 짚고 오른손으로 사랑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들이켜더니 누나 사랑해. 피아노 건반 2개 도 소를 또각 누르고 그 위에 고마워 카드를 덧붙였어요. 누나, 고마워. 울컥.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2문장이 햇살 위에 또렷하게 맺혔습니다. 저는 엉엉 소리내 울었어요. 하루토도 따라 울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엉켜 피아노 뚜껑 위로 후두둑 떨어졌어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음악실 문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눈엔 또다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루토야. 글자가 너를 살렸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햇살은 더 환해지고 우리는 4사람이면서도 한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장아림 박사는 연구소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뒷벽에는 세종랩 네온 간판이 반짝였어요. 서울 외곽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일명 한글밸리에서. 이 글자는 제 동생의 침묵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의 한 소년에게도 첫 문장을 선물했습니다. 금지령이 글자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글자는 사람과 마음을 잇는 도구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온라인 생중계 창엔 실시간 댓글이 폭포처럼 올라왔어요. 사랑합니다, 하루토. 외국인인데 눈물 나네요. 이것이 언어의 힘이군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 박사님, 고마워요. 평생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한국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줄이야.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선입견보다 강한 건 사랑이라는 것 말이에요. 광화문 광장, 해질녘. 석양이 세종대왕 동상 뒤편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우리는 며칠 전 세종랩 개관식에 초대 손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만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박사님이 당신들의 변화는 가족 전체의 이야기라며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토 모두 함께 오라고 권했어요. 우리는 도착 첫날 이곳부터 오기로 했습니다. 광장 가장 높은 곳, 글자를 만든 사람을 마주보는 자리. 저는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 뒤를 살금살금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하루토의 손을, 다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식구가 한 줄로 천천히 동상 앞 계단을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시선으로 거대한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할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따뜻한 돌바닥 위에 톡 떨어졌어요. 세종대왕님. 할머니가 2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하루토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 단 2마디. 하지만 그 울림은 광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오직 가슴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벅참만이 제 온몸을 뜨겁게 삼켰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강 남쪽 세종랩 새 건물 로비에 서 있었어요. 장아림 박사는 한글 자모가 수놓인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리는 여기서 모국어가 아닌 모두의 글자를 연구합니다. 말이 막힌 곳에 길을 내고 가슴 속 이야기까지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자 서울 밤 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글 자모 24개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제 다짐을 적었습니다. 글자는 국경이 아니라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누구든 더 멀리, 더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다.
귀국 후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동네 모임에서 나는 평생 오해 속에 살았다는 고백으로 첫 강연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글로 입력한 짧은 시를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걸었어요. 봄비가 그치면 글자가 꽃이 된다. 하루토는 학교 발표회에서 꿈은 통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첫 발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교내 신문에 기고한 칼럼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글자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평생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한국의 글자로 가족을 되찾게 될 줄이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하루토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아 한글 카드를 보며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우리 하루토 천재네라며 웃고 계시고,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언어는 나라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모두 똑같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주변에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간 이야기였습니다.